네, 오늘 19강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법인세 한 절반 정도 지나왔어요. 감가상각비하고 그 뒤에 뭐 접대비, 기부금, 그리고 뭐 중비금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배워볼 텐데 지금까지 절반 정도 지나왔으니까 다른 부분, 다른 소득세나 이런 부가가치세보다는 법인세가 좀 길어요. 그래도 법인세만의 논리가 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가상각비, 먼저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 그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그냥 회계 기준에 따라서 어떤 유형자산에 대해서 잔존가액만큼을 남겨두고 그 취득가액과 잔존가액 사이에 대해서 정액법이나 정률법 이런 것들로 감가상각을 했었죠. 세법에서도 비슷한 논리인데 단 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가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법인세랑도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과도하게 비용을 감가상각으로 한다면 이게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인세법에는 이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도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에 송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후에 송금으로 처리하는 절차로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법인세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환으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감가상각비의 한도 취지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법에서 허용하는 상각 범위보다 과대하여 상각하는 경우 이걸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감가상각비로 인해서 법인세 임의 조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한도를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감가상각의 범위예요. 아래 어느 하나의 자산으로서 법인의 소유 및 사업용 유무형 자산이라고 합니다.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된다. 일전에 잠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비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감가상각 자산 같은 경우 전액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송금을 산입하지 않고 이후에 팔 때 유보를 추인하는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를 받으려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유무형 자산이어야 된다. 그러면 유형 자산에 어떤 것들이 있냐? 교환을 보시면 건물, 구축물, 그리고 차량 운반구, 공구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쭉쭉 보다 보니까 동식물 이런 것들도 유형 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에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 영업권, 개발비 이런 것들이 있고 특허권도 보이고 뭐 철도 시설 관리권 이런 특이한 것들이 있네요. 이외에 유사한 무형자산 등이라고 해서 교재에 나열된 부분이 더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부분은 좀 더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감가상각 자산의 범위가 유무형자산으로 나눠서 여러 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 감가상각 범위액의 결정 요소입니다. 어떤 것이 감가상각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냐? 먼저 취득가액 그리고 두 번째로 내역연수, 세 번째로 잔존가액입니다. 취득가액이 있고 그 잔존가액의 차이만큼 감가상각하는 것 우리 재무회계에서 배웠죠. 그리고 몇 년에 걸쳐서 감가상각할 것이냐 이게 바로 내역연수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취득가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대원칙은 자산을 취득하여 법인의 고유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이 중요한 거죠. 사용할 때까지 필요한 취득 비용과 그 재반 비용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전체의 비용을 감가상각하는 것이다. 참고로 건설 자금이자 우리 건설하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설하는 동안 이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이자도 추후에 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해가지고 그 전체의 건물가액을 감가상각한다라고 이전에 잠깐 언급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요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그 수선비 있죠. 수선비. 어떤 물건을 고치는데 필요한 수선비. 요런 거 어디에 될까요? 자산의 취득가액일까요? 비용일까요? 예, 수선비 같은 경우에는 비용 처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그걸 바로 감가상각에서는 수익적 지출이라고 그러는데 그 교환의 표의 오른쪽 보시게 되면 일반적인 수선비가 바로 수익적 지출입니다. 단기에 즉시 비용을 처리하는 것이죠. 의의를 보면 감가상각의 원상 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해 즉 그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선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선비인 거죠. 건물 및 벽의 도장 뭐 대체, 교체,
복구 이런 것들이 수익적 지출인 일반적인 수선비인데 특이하게 수선비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산의 내용 연수를 증가시켜 준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데요. 그 밑에 사례를 먼저 보시면 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다. 또는 용도를 변경시켰다. 이런 거는 단순하게 수선비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이렇게 수선비를 지출함으로써 그 자산의 고유의 가치가 증가를 한다면 이것은 사실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게 올바르다라고 법인세법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본적 지출 같은 경우에는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수익적 지출과는 달리 기존 취득가액에 가산 후 감가상각 처리를 한다는 것이죠. 일종의 취득세랑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죠. 사례를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 용도를 변경시키기 위한 개조 또는 엘리베이터나 냉난방기 설치 또 피난시설 설치, 재해로 멸실되어 본래 이용 가치가 없는 자산의 복구. 아까 그 복구랑은 다릅니다. 이게 자본적 지출의 복구 같은 경우에는 이용 가치가 없는 건축물에 복구한다. 사실 이거는 새로 만든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복구 같은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개량 확장 증설 이런 것도 해당 그 자산의 취득가의 고유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니까 자본적 지출로 봐서 기존 취득가액의 가산 후에 그 전체에 비해서 감가상각 처리를 한다. 단기에 즉시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은 이렇게 구분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즉시 상각 의제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아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이를 회사 장부상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세법상 한도랑 비교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말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아래 1번, 2번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것이 상각으로 보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즉시 상각하는 것으로 의제를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의제하냐면 회사 장부상 감가상각한 걸로 의제를 해서 세법상 한도랑 비교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 거를 즉시 상각 의제하냐면은 동그라미 1번 감가상각의 취득가액 및 자본적 지출액을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의 취득가액이나 자본적 지출에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본적 지출로서 취득가액에 산입해야 되는 그랬는데 회사에서 그것을 장부상 비용으로 처리 계상했대요. 즉 수익적 지출처럼 계상했대요. 그러한 경우에는 회사 장부상 감가상각을 처리한 걸로 봐서 세법상 한도랑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회사에서 원래 30만큼만 감가상각을 해야 되고 세법상도 한도가 30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딱히 세무조정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근데 회사에서 실수로 자본적 지출액을 비용으로 계상했어요. 얼마만큼요? 70만큼은요. 그러면 회사상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100이겠죠. 하지만 세법상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차액 70만큼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 자산의 차이니까 유보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겠죠. 즉 회사는 오케이, 너 그만큼 감가상각한 걸로 의제할게. 근데 세법상 한도는 그대로 유지시켜서 회사가 그만큼 더 비용 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내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사상 더 취득가액이나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감가상각 비용 처리를 한다면 그만큼 해라. 근데 세법상 한도는 그대로니까 비교를 해서 그만큼은 법인세를 더 내. 이런 취지입니다. 두 번째로 감가상각 자산이 진부와 물리적 손상 등의 시장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장부상 손상 차손을 계산한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법상 인정하지 않는 손상 차손이나 세법상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회사가 이런 시장 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것의 이유로 비용으로 처리를 했대요. 그러한 경우 세법상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만큼 인정하지 않아. 그만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더 내.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혹시나 그만큼 비용 처리한 경우에도 이걸 즉시 상각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그만큼 세무 조정으로 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그 동그라미 1번 위에 보시면 세법상 비용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세법상 한도랑 비교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외, 밑에 동그라미 예외로 보이죠? 별표 예외해서 아래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1에 따른 금액, 즉 취득가액이나 자본적 지출액으로 한다 하더라도 비용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용을 인정하는 것은 세법상으로도 비용을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즉 아래 1, 2, 3, 4번에 해당된다면 세법상으로도 그만큼 비용으로 인정해서 없는 것이겠죠. 이 조정액이. 그래서 어떤 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소액 자산의 취득이에요. 자산의 취득가액. 취득가액인데 그 자산의 취득가액이 개별 거래 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것은 소액 자산이니까 그냥 바로 비용 처리해 이런 의도입니다. 근데 아래는 제외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로 그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또는 그 사업의 개시 확장을 위해 취득하는 자산. 이런 거는 사실 사업상 중요한 자산인 거죠. 사업의 본래 용도에 사용하는 자산이니까 이런 고유 업무나 개시 확장을 위한 자산인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개별 단위 자산이더라도 이것은 취득가액으로 잡아라. 비용 처리 즉시 하지 마라. 이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단기 사용 자산입니다. 단기 사용 자산 같은 경우에는 그 자산의 사용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거 취득가액으로 처리해서 감가상각하나 아니면 처음부터 비용 처리하나 그 실익이 사실 없다, 그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바로 비용 처리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로 업에 사용되는 어구, 두 번째로 영화필름, 가구 등등.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전화기, 휴대용 전화기 포함 개인용 컴퓨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용기간이 짧기 때문에 즉시 비용 처리해도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뒤로 넘어가서 세 번째 소액 수선비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의 수선비, 자본적 지출인 수선비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출액이 600만 원 미만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지출액에 대해서 혹시나 비용 처리를 해도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정기 말 재무상태표상 자산 창부가액의 5% 미달하는 경우 그 자산의 창부가액의 5%에 미달하여 수선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즉시 비용 처리한 걸로 인정해 주겠다. 세 번째로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도 이것은 소액 수선비라고 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즉시 비용 처리를 인정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산의 폐기 손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송금 산입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산이 감가상각을 지금 해가지고 80만 원만 남았다고 봅시다. 근데 이것이 그 밑에 교환 보시면 시설의 개체, 기술의 낙후, 사업의 폐지나 이전 이런 것으로 해당 자산이 거의 필요가 없어졌어요. 휴지 조각이 되었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1,000원을 남기고 이 차액가액 있죠.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79만 9천원이 되겠죠. 이것을 즉시 사실 휴직가액이랑 같으니까 바로 비용 처리를 해도 인정을 한단 말입니다. 세법상으로도요. 그리고 1,000원은 왜 남길까요? 이거 장부상 이 자산이 그래도 있다라는 것을 서류상으로도 남겨 넣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000원 같은 경우에는 그 자산이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장부상에는 1,000원이라고 해서 그 자산의 명칭이라도 남겨놔라 이런 의미로 1,000원을 남겨놓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1,000원을 우리는 비만가액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까먹지 않기 위해서 남겨놓는 금액 1,000원. 요 1,000원 같은 경우에 남겨놓고 나머지 금액 같은 경우에만 이렇게 비용 처리를 해라. 시설의 개체, 낙후, 사업의 폐지, 이전하는 경우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감가상각 어떻게 범위액을 결정할까요? 우리 내용연수가 범위액을 결정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 내용연수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자산이나 업종별로 기획재정부의 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요? 자의적인 내용연수 적용에 의해 초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에는 그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자산의 내용연수를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세법상으로 기업의 자의적에 따라서 내용연수를 정하게 되면 어느 연도에는 감가상각을 더 많이, 어느 연도에는 감가상각을 더 적게 이렇게 해가지고 법인세를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자산 업종별로 기획재정부 이런 걸 정하고 있다. 두 번째로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상각이 완료되지 않았으면 계속 감가상각 가능.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그 내용 연수가 즉 그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연도로 이렇게 정하고 있는 건데 세법상으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즉 비용 처리만 과다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용 연수를 정해도 그 자산에 처음 정한 내용 연수를 넘어가도 감가상각을 하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해당 자산의 내용 연수가
법으로 4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자산이 80원이라 그랬을 때 1년에 20원씩 감가상각을 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근데 이게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이렇게 20원씩 4년 하면 이 자산은 사실상 쓸모없는 자산이라고 보아서 이 내용 연수가 4년으로 해야만 그것이 맞고 중요한 건데, 법인세법에는 혹시나 이걸 8년으로 나눠서 10씩 이렇게 감가상각해도 오케이, 인정을 하겠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20보다 적게 비용 처리한 것은 법인세를 더 많이 내는 것 같은 효과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을 하겠다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 80을 혹시나 법적인 법인세법 내용 용수보다 더 적게, 예를 들어서 2년이라 해볼까요? 그러면 1년에 40씩 감가상각하겠죠. 그러면 1년에만 부인을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1년에 20씩 해야 되니까 20부인, 20부인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요거는 우리가 허용하지 않되, 더 길게 내용 연수로서 감가상각하는 것은 법인세를 더 많이 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하겠다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내용 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상각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계속 감가상각이 가능하다. 이제 이해되시겠죠? 두 번째로 세부 내용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자산의 자산 업종별 내용 연수를 정하고 있는데,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는 자산 업종별로 그렇게 내용 연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연수에서 25% 범위 내에서 신고해야 한다고 있는데, 그 밑에 그 네모 박스가 있죠.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건물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내용 연수를 4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40년을 정하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법으로 뭐라 하냐 그러면 기준 내용 연수라 그럽니다. 여기 필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존 내용 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회사의 상황에 맞게 신고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즉 40년에 25% 범위니까 이게 25%가 이렇게 25%가 아니고 앞에 25% 뒤에 25%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5%니까 30년부터 플러스 25%면 50년이겠죠. 이렇게 회사의 상황에 맞게 이 범위 내에서 신고를 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무엇이라 그러냐? 회사의 상황에 맞게 신고한 내용 연수니까 우리가 이걸 신고 내용 연수라고 합니다. 신고 내용 연수. 그래서 기존 내용 연수의 마이너스 25% 플러스 20% 범위 내에서 회사가 신고를 하면 된다. 그것이 신고 내용 연수다. 그래서 기존 내용 연수랑 신고 내용 연수에 대해서 그 의미를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별표를 보시면 단 무형자산은 법에서 정한 기존 내용 연수만 사용해야 함. 무형자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범위를 사용하지 못하고 반드시 기준 내용 연수만 적용해야 됩니다. 단 시험용 연구자산 그리고 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제외. 즉 시험용 연구자산이나 개발비는 그 회사에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나머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준 내용 연수만 사용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밑에 별표의 내용 연수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하는 경우 어떻게 정하고 있냐. 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내에 신고한 내용 연수를 신고 기간 이내에 신고하면 되는데, 무신고를 했다 그러면 개발비는 무조건 5년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에 유형자산이라고 해서 신고의 네 번째 칸이 있죠. 그게 바로 자산 업종별 기준 내용 연수의 25% 이내, 이렇게 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보시고요. 그러면 신고와 무신고 이거 어떻게 다르냐? 신고 같은 경우에는 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 12월반 법인이면 과세표준 신고 기한 언제까지랬죠? 그 다음에 3월 31일까지죠. 그러면 그때까지 신고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로 봐서 무신고 기간 동안 계속 기존 내용 연수를 적용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 잔존가액입니다. 우리 감가상각을 결정짓는 세 번째 요소, 잔존가액이라고 그랬죠. 법인세법에서는 그 잔존가액을 어떻게 보느냐? 영원이라고 봅니다. 딱 영원이라고 정하는데, 단 정률법에서는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액으로 봅니다. 원칙은 영원인데 우리 정률법에서는 그 잔존가액의 영원을 보면 마지막에 그 정률법으로 계산을 못해요. 그게 법정 산식에 따라 정률법을 계산하는데, 그렇게 정률법에 따른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취득가액 5%를 잔존가액에 남겨서
취득가액의 5%보다 혹시나 더 떨어지는 시기가 있다. 자산의 장부가액이. 그러면 그때 한 방에 1,000원을 남겨둔 마지막 1,000원을 남겨둔 금액 사이만큼에 대해서는 한 방에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정률법인데, 어쨌든 잔존가액의 0원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재무회계에서는 잔존가액을 그 회사의 상황에 맞게 정하고 있었죠. 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0원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정률법으로 그 자산을 상각하는 경우에만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액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감가상각 범위액의 계산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자산별 상각 방법, 어떻게 자산별로 상각하냐,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렇게 구분해 있죠. 표를 보시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를 하나, 신고를 하나 정해법으로 보고 쭉쭉 내려가서 이외의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정해법이란 정률법으로 정하면 되는데, 혹시나 무신고, 우리 무신고가 뭐랬죠? 해당 과세 기간에 그 과세표준 신고 기간, 여기까지 신고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신고하는 경우에 무신고라 그랬죠. 그러한 경우에는 이외의 유형자산은 정률법으로 무조건 계산해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개발비,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년에 정해법으로 하면 되는데 혹시나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5년 내에 정해법으로 신고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감가상각의 신고입니다. 신고 어떻게 하냐? 영업을 개시한 날에 속하는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하면 된다고 말했죠. 신설법인 같은 경우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에 속하는 과세표준 신고 기한이고요. 신설법인 아니다, 우리 계속적인 법인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 신고 기한, 2025년에 그것을 취득했다, 그 자산을 취득하면 2026년 3월 30일까지 1일까지 신고하면 되겠죠. 물론 이 법인은 12월 31일이 하나의 사업연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세 번째로 감가상각 범위의 계산입니다. 우리 정액법, 정률법, 이게 대표적인 그 감가상각 하는 방법인 거죠. 재무회계에서도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열심히 했을 거고요. 그러면 정액법 같은 경우에는 즉 취득가액에다가 상각률을 곱하는 것이죠. 정액법. 이 자산의 취득가액이 100이다. 그러면 취득가액이 5년인 경우 0.2죠. 그럼 이 100에 대해서 매년 조금씩 계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20, 이게 어떻게 계산됩니까? 100, 즉 취득가액에 0.2를 곱해서 20이 나오죠. 이게 이제 5분의 1년이 되겠죠. 이렇게 정액법을 계산하면 되고, 세무상 취득가액, 그 밑에 보시면 세무상 취득가액은 BS상, 즉 회계상 취득가액의 즉시 상각 의제 누계액. 그러니까 회사가 즉시 상각 의제를 했어요. 근데 세법상으로 그것을 인정 안 하니까 다시 그만큼 더해서 그 전체 취득가액에 대해서 감가상각액을 계산하라는 의미입니다. 정률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취득가액이 100이에요. 근데 정기에 우리가 40만큼을 감가상각했다고 봅시다. 감가상각했으면 우리가 60이 남았죠. 그러면 정률법 같은 경우에는 남은 60에다가 감가상각률을 곱해서 감가상각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시 다음 해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 또 감가상각률을 곱해가지고 감가상각액을 계산하는 것이죠. 정액법이랑 차이점이라고 보면 취득가액이 아닌 세무상 기초, 그 해에 기초에 남은 감가상각 자산을 가지고 그것을 베이스로 감가상각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밑에 그 기다란 산식이 있는데, 세무상 미상각장애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 보시면, BS상 단기말 장부가액, 올해 기말의 장부가액에 더하기 감가상각비, 이게 무슨 의미죠? 올해 단기말 장부가액, 즉 감가상각을 반영해서 남은 장부가액에 단기 감가상각비까지 포함하면, 즉 이게 세무상 그 기초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겠죠. 기초 취득가액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좀 더 그림으로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단기말 장부가액이 문제에 나올 수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기초가액을 구해야 기초가액을 베이스로 정률법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단기말 장부가액이 40이다. 그리고 정기말 장부가액이 60이면 우리 이만큼 단기에 감가상각한 것이죠. 즉
재무율법상 감가상각 방법은 단기말 창부가액에 올해 감가상각한 금액을 더해서 즉 다시 미상각 잔액을 다시 구한 다음에 이 금액을 베이스로 정유법을 곱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BS당 단기말 창부가액에 단기 감가상각비를 더한 거는 뭐랑 같냐? 즉 BS당 취득가액, 전체 취득가액에서 기초감가상각 무게액, 즉 100이면 40만큼은 감가상각을 했겠네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누계. 이때까지 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60, 즉 같네요. BS당 취득가액에서 기초상각액을 뺀 거랑 단기말 창부가액에서 단기 감가상각비 더한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중에서 문제 나오면 입맛에 따라 식을 써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 세무상 미상각 자산계획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기 즉시 상각 의제액이 있으면 정액법과 똑같이 더하면 되는 거고, 혹시나 상각 부인 누계액, 세법상 상각을 부인당해서 누계액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은 더해가지고 세무상 기초 잔액을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재경관리사 범위에서는 되게 세세하게 이렇게 금액이 주어지지는 않고 아마 이 중에서 대부분 계산하기 쉽게 일부 금액이 주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나 이렇게 계산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말 문제를 먼저 풀고 계산 문제 때 건드려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 시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신규 취득자산, 우리가 처음 취득자산한 경우에는 월할 상각을 합니다. 즉 올해 취득한 자산이 100인데 이것을 5년 정액법으로 한다. 그러면 올해 감가상각이 20이겠죠. 근데 이거는 1월 1일 날 취득한 경우에 20을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고, 혹시나 7월 1일 날 취득하게 되면 우리 절반은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자산이 없었죠. 그러니까 12분의 남은 7월부터 12월까지인 6개월, 즉 절반만 감가상각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월 단위로 상각한다고. 그리고 7월 31일에 사도 7월 1일 산 것처럼 봅니다. 그러니까 해당 월에 샀으면 그것을 해당 월에 기초로 산 걸로 봐가지고 날짜를 계산한다. 7월 31일에 사면 7개월, 6월 30일에 사면 8개월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두 번째, 기중 양도 자산. 우리가 기중의 양도를 자산에 한 경우에는 양도일까지 월할 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산을 300짜리를 샀다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기중의 양도 자산, 이 중에서 우리가 연에 30씩 감가상각을 한다고 보는데 7월 1일 날 팔면 15만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절반이니까. 근데 이 자산을 2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감가상각액이 15만큼 했고, 그러면 이 자산의 장부가액이 얼마만큼 내려왔습니까? 285겠죠. 그러면 200원에 팔았으면 85만큼 양도 차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만큼 감가상각비고요. 그러면 총 우리가 비용 처리할 금액이 얼마인 거죠? 더하면 100원이겠죠. 그런데 혹시나 감가상각을 안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감가상각 안 했으면 해당 자산은 300원이겠죠. 근데 우리가 200원에 팔았다고, 똑같이 200원에 팔았다고 가정을 하면 300원짜리를 2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양도 차익으로 계산해야 될 금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원이겠죠. 똑같네요. 15 감가상각비 한 거랑 85 양도 차익 더한 거랑 감가상각 안 하고 한 방에 양도 차익을 계산한 거랑 100원으로 똑같습니다. 즉 비용이 똑같고 그 성격이 조금씩 다른 것이지 비용 처리되는 총액은 똑같기 때문에 법인세법에서는 이렇게 하나 법인세를 산출하는데 무차별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어서 혹시나 기중에 양도자산 한 거라도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전체에 대해서 양도 차익을 잡아서 이렇게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일까지 월할 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더 편한 것이겠죠. 납세자 입장에서도. 세 번째로 기존 자산의 자본적 지출하는 경우에는 월할 가산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자산을 사고 계속 쓰다가 엘리베이터를 달았어요, 건물에. 근데 그 엘리베이터를 7월 1일에 달았습니다. 그러면 요거 금액 같은 경우에도 6월 30일까지만큼은 안 달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단금에 대해서만 취득가액에 넣어야 되나? 아닙니다. 우리 자본적 지출 같은 경우에는 당초 그 자산을 취득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보기 때문에 취득가액에 바로 산입을 해서 그 자산의 전체의 금액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한 걸로 봅니다. 취득세랑 똑같은 것이죠. X 1년의 자산을
100원에 구매했는데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20을 하고 80이 남았다. 근데 X2년 7월 1일에 와가지고 그 자산에 자본적 지출 엘리베이터를 달았어요. 20원만큼. 그러면 이거는 그냥 취득가액에 넣으라는 의미입니다. 취득가액에 넣어서 120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정률법이라든지 정해법이라든지 해가지고 감가상각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5. 감가상각비의 시부인 계산. 우리 이제 한도 계산할 때 이걸 이제 시부인이라고 하는데요. 한도가 초과하는 경우에 우리는 이걸 법률상 용어로 상각 부인액이라 그럽니다. 상각을 부인하겠다. 왜 초과를 했으므로. 그래서 내용을 보면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우리가 이것을 상각 부인액이라고 봐서 송금불산이 유보를 한다. 즉 회사가 100원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했는데 세법상 한도는 50원이다. 그러면 50원에 대해서 감가상각 시부인 송금불산입 유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반대로 초과를 했으면 미달하는 경우도 있겠죠. 우리가 그걸 시인부족액이라고 하는데 내용 같은 경우에는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있을까요? 원칙은 없습니다. 회사상으로도 미달되게 했으면 세법상으로도 그걸 그대로 인정해주겠다고 보기 때문에 따로 조정액가 없는데, 혹시나 뭐 정기에 이렇게 감가상각 시부인 한도 초과액이 나오게 되면 단기에 그 한도액을 그 기준으로 송금산입을 해줍니다. 즉 이게 정기에 이렇게 감가상각 시분이 되는데 단기에 회사가 20만 감가상각을 했어요. 근데 세법상 한도는 그대로 50이라고 보면 원래는 30액이 미달을 해도 우리 세무조정 없다고 그랬죠. 근데 정기에 50이 시부인 된 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부인된 금액과 단기에 모자라는 것의 차이 30이죠. 시부인과 단기에 모자라는 것의 금액을 한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30, 맥스가 아닌 미니겠죠. 즉 시부인 남은 금액에 대해서 단기에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 시부인액을 한도로 송금산입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 즉 여기서 30액이 송금 산입이 되었고 아직 20액이 유보금액 남았죠. 이렇게 송금 산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세법상 한도액이랑 재무장부상 그 한도액이랑 맞추겠다는 의미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고, 참고로 개별 자산별로 시부인한다. 그 밑에 별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감가상각 의제입니다.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음에도 감가상각을 법적으로 한 걸로 보겠다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냐면 법인세를 면제받았거나 감면받은 경우, 두 번째 법인 장부를 추계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방지를 하기 위해서 강제로 감가상각 한 것으로 보겠다. 이런 취지가 있으니까 이거는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1번 176페이지네요. 문제 1번 다음 중 취득 후 자산으로 계상되어 감가상각하는 방법과 사업에 사용한 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회계 처리할 수 있는 자산으로 묶여진 것은 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쵸, 요거 원칙으로는 자본적 지출을 해야 되는 건데 비용 처리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우리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그 예외에 있었죠. 직기상각 의제에 예외에 있는 거, 뭐 소액 수선비라든지 여러 개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 4개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서 찾으면 되겠네요. 기획, 취득가액이 150만 원인 휴대용 전화기. 우리 휴대용 전화기 같은 경우에는 원칙으로 자산을 처리해야 되는데 요거랑 컴퓨터, 요거 2개 같은 경우 또 뭐 어구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100만 원 넘어가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었죠. 왜냐? 단기로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
해당되는 자산이고요. 니은 취득가액이 200만 원이 기계장치네요. 그럼 이건 자산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디귿 취득가액이 110만 원인 개인용 컴퓨터. 요것도 이제 단기 사용 자산이니까 요것도 이제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거나 아니면 바로 단기에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죠. 리을 취득가액이 80만 원인 비품. 100만 원 이하니까 요것도 그 소액 자산이라고 그래서 비용에 처리할 수도 있는 건데 사업의 확장을 위해 취득한 요거 예외적으로 안 된다 그랬죠. 이런 건 무조건 자산 처리로 해야 된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문제 3번 주 3일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회사가 보유한 기기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0기 사업연도 3일에 행해야 할 기기장치의 감가상각에 대한 세무 조성으로 올바른 것이라 그랬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요거 25년도 세무 조정을 하려면 24년도에 세무 조정을 어떻게 한 건지 봐야 됩니다. 혹시나 24년도에 그 송금 불산입액이 나왔는데 25년도에 송금 산입액이 나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한도액을 기준으로 24기에 그 부인액 한도액을 기준으로 단기 송금산이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 그 전년도 24년도 자료가 먼저 나와 있네요. 24년도 자료 어떻게 했냐면은 회사 같은 경우 리을의 감가상각비 장부상 계산거에 얼마를 그랬습니까? 5천만 원이라 그랬죠. 근데 세무상 요거 기기장치 취득가액 1억인데 정률법이네요. 그러면 남은 미상각 잔액 가지고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24년도에 처음 취득했어요. 그럼 미상각 잔액이 총 취득가액이 되겠네요. 그리고 상각률이 0.451입니다. 그러면 4,510만 원이 세법상 그 상각 한도액이네요. 그러면 회사가 더 상각했죠. 얼마나 더 상각했냐면은 490만 원 더 상각했습니다. 송금 불산이 유보. 그래서 이렇게 작년에 세무조정까지 했는데 단기에는 그러면 어떻게 세무조정할 것이냐. 회사가 얼마큼 감가상각했습니까? 리얼에 2천만 원 했죠. 세법상 남은 자산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미상각 잔액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정률법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겠죠. 즉 1억에서 작년에 감가상각한 4,510만 원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작년에 시부인액 세법상 우리가 그 미상각 잔액이니까 더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0.451 하는 것이겠죠. 그럼 이게 얼마냐? 2,475만 9,9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기에 2천만 원 회사가 덜 우리가 감가상각했네요. 그러면 우리 원칙은 세무조정이 없는 것인데 정기에 이 금액이 있으면 이 금액을 한도로 해가지고 이 차이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송금산에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작년에 유보된 시임 상각 부인액을 한도로 해서 단기에 그 부족분 475만 9,900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475만 9,900원에 대해서 송금산이 할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65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다음은 자료에 의하여 감가상각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다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적용되는 회계의 사임을 가정한다. 우리 정기말 감가상각 부인액이 400만 원, 단기 감가상각 범위액이 2천만 원, 단기 회사자산 감가비가 1,880만 원. 우리 또 BTD 해보면 되죠. 단기 회사가 얼만큼 감가상각했나요? 1,880만 원이 되겠죠. 근데 세법상 우리 감가상각 보자. 범위액 2천만 원이 됐네요. 단기 감가상각 범위액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딱히 세무조정할 것이 없는 것이죠. 말까지 그렇죠. 없는 것인데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정기에 감가상각 부인 누회액이 400만 원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 차의 부족분에 대해서 정기 감가상각 부인액을 한도로 해가지고 또 송금산이 할 수 있습니다.
정기의 송금 감가상각비 부인 누액을 한도로 해가지고 이 차이만큼 120만 원이겠죠. 그러면 120만 원에 대해서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남은 상각 부인액이 이제 얼마입니까? 2,280만 원. 이만큼은 혹시나 차기에 또 이렇게 회사에서 더 부족하게 비용 처리를 했다. 그러면 요 한도를 해가지고 또 송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죠. 세무조정 어떻게 됩니까? 감가상각 부인액 중 120만 원에 송금 산입하고 동그라미 1번인데요. 120만 원을 송금 산입하고 나머지 280만 원 2월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7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기준 내용 연수 및 신고 내용 연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동그라미 4번인데요. 개발비는 법에서 정한 기준 내용 연수만 신고해서 적용해야 된다가 아니고 우리 개발비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신고하면 된댔죠. 무신고한 경우에만 우리가 5년의 정액법 이렇게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문제 9번 보겠습니다. 주 3일은 단기 중 사업용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선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주 3일의 담당자들 중 세법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정답은 4번 최대리인데요. 이 창고가 지붕이 노후화로 말미삼아 빗물이 조금씩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 공사를 할 건데 창고의 내용 연수가 연장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내용이 연장 안 되면 수익적 지출로 봐야 되는 것이겠죠. 근데 단순한 수리 같은 경우도 건물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럴 수도 있죠. 건물과 관련된 비용일 수도 있죠. 그러면 이번 5개 창고 건과 마찬가지로 창고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단순 수리고 내용 연수 연장되지 않으면 우리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최대리가 틀린 내용이니까 정답은 동그라미 4번이고요. 나머지는 맞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11번. 다음은 주청성의 유형자산 감가상각과 관련된 자료이다. 필요한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보시게 되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비용 계상액 80만 원인데 상각 범위액이 40만 원입니다. 그러면 40만 원 시부인액 맞네요? 시부인액 40만 원. 손불 40만 원 맞고요. 책상 같은 경우에는 비용 계상액 20만 원이고 상각 범위액 30. 10만 원 모자라게 계상했네요. 그러면 원칙은 안 되는데 기초 상각 부인액이 있으면 그 부인액을 한도로 해서 송금산입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기초 상각 부인액이 없어요. 그러면 단기에 따로 세무조정할 금액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탁자인데요. 탁자 비용 계상액 30만 원인데 상각 범위액 25만 원입니다. 5만 원 더 계상했으니까 시부인은 5만 원. 송금 불산이 되는 것이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비용 계상액 200만 원인데 상각 범위액 220만 원입니다. 적게 계상했는데 요거는 기초에 상각 부인액이 있네요. 그러면 우리 상각 부인액을 한도로 해가지고 부족액 얼마입니까? 20만 원. 이거 송금산이 가능하겠죠? 마이너스 유보. 그러면 우리 아까 두 개 자산은 45만 원. 송금 불산입 유보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거 두 개 이렇게 세무 조정한 거는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3번. 다음에 자료를 근거로 하여 송금 불산이 되는 금액의 합계액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법인의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기준 그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정률법으로 할 건지 정액법으로 할 건지 이런 걸 정해야 되겠죠. 우리 건물 신고 안 하면 어떻게 감가상각 한다고 그랬습니까?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한댔죠. 기계 같은 경우에는 정률법으로 한다 그랬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단기의 감가상각비 건물이 165만 원입니다. 그런데 건물 정액법 같은 경우 60만 원이니까 105만 원이 우리가 송금 불산이 되는 금액이겠네요. 기계 같은 경우에는 정률법이 세법상 감가상각 범위액인데 회사가 270만 원 감가상각했습니다. 그러면 270만 원과 234만 7,500원의 차이인 35만 2,500원이 송금 불산입 되겠네요. 그래서 건물 불산입액 105만 원, 기계 불산입액 35만 2,500원 더하면 정답은 2번 140만 2,500원이 송금 불산입되는 금액의 합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기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